최근 임플란트가 참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는 한 번 시술을 받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제대로 시술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고 하고 또 부작용을 경험해서 고통에 또 시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깔끔히 해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플란트의 재시술과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한 대책 확실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벤탑 치과의 오재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도 방송 나가고 있는 도중에 혹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의문점이 있다, 궁금증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의문점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네. 이 임플란트 처음에는요, 이 우리나라에 임플란트가 소개됐을 때 어떤 좀 돈 많은 사람들, 네. 좀 특수한 사람들만 좀 받는 시술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네. 임플란트 이게 어떻게 처음 시작된 건가요? 고대 이집트 로마 시대에도 원시적인 임플란트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날의 임플란트는 네. 1960년대 말 그 스웨덴의 예. 브레네막 교수가 인공 치근 모양의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임플란트가 아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네. 이르러서 이젠 저희 치과 의사들보다도 네. 환자분들께서 먼저 임플란트를 얘기하실 정도로 예.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초창기에 소개된 임플란트하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또 나온 임플란트의 기술은 또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많은 차이가 있죠. 초창기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해서 환자분들이 씹으실 수 있도록만 네. 해드려도 아주 획기적인 성공으로 간주되었지만 예. 보다시피 모양은 좀 별로지 않습니까? 예, 잇몸에서 연결되는 부위가 좀 다 드러나죠. 보이죠? 네. 예. 그런데 오늘날의 임플란트는 단순히 씹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모양까지도 옆에 있는 치아와 거의 구별이 않게 해주어야만 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야, 지금 뭐 임플란트를 보면은 참 이게 어떤 그 인공적으로 만든 치아처럼 본인의 치아보다 더 예쁜 경우가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현장에서 치료를 하시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던 초창기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임플란트의 디자인, 표면 처리, 그다음에 수술 기구, 수술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네. 이제는 일반 치과 의사들도 어느 정도의 수련 교육만 받으면은 네. 임플란트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많아지니까 예. 임플란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약간은 무분별하게 시술이 되는 경향이 가끔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부작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들 하시는 게 아니 임플란트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비싼 비용에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초창기 때 또 잘못 받으신 분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또 재시술을 해야 되는 그 걱정으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재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환자분의 전신적인 원인으로 내과적인 질환이 심해서도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예. 국소적인 원인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치조골의 상태가 안 좋거나 네. 간혹 치과 의사가 정확한 수술을 못했거나 혹은 환자분이 주의사항을 잘 안 지켜서도 그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혹 드물게 네. 임플란트 제품이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생겨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 어떤 몸에 들어가는 건데 정확한 시술을 하고 제대로 시술을 받아야 될 텐데 아까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 환자의 전신적인 원인 그런 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환자분의 전신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그 시술을 할 경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예.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과적인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즉 심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혈액질환 등이 있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경우에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잘 조절만 되면 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물방울 레이저 같은 첨단 의술 기구를 사용하면은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 성장이 또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은 임플란트 하는 게 또 좋지 않다고 나오네요? 네. 물론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나중에 성장이 완료되었을 때 옆에 치아들과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치조골, 임플란트를 심을 치조골이 예.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잘 아물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머리 부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같은 걸 받은 분들한테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은 예.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오. 뼈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보통 항암 치료를 받고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플란트 시술을 미루셔야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예, 예.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약 중에서 어떤 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약을 먹게 되면 물론 그 약이 골다공증에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그렇겠죠. 그런 분들한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예. 임플란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하시려면은 예. 그 골다공증 약을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하신 다음에 하면은 네. 별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반대로 알았네요. 이 골다공증 약 먹으면은 왜 뼈가 더 단단해져가지고 잘 식립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없는 환자들 중에서도 임플란트가 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경우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을 치조골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예. 저렇게 임플란트가 뼈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실패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임플란트를 심을 치조골이 사진처럼 저렇게 뼈가 푸석푸석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도 잘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잘 붙지가 않죠. 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임플란트가 잘 안 돼서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가 난이도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 만약에 아주 어려운 임플란트 증례일 경우에 그 경험이 좀 부족한 치과의사가 하게 되면은 예.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 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잘 안 지키고 또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잘 관리를 안 하시고 치과의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하게 하시면 네. 또 이렇게 나중에 임플란트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임플란트가 제조 과정에서 불량품이 있을 경우에 그 임플란트 불량품 하나 때문에 네. 전체 치료가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 선택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결과를 보이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시면은 그게 또 썩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닦아도 되겠지. 안 닦아도 되겠지만 그 옆에 잇몸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니까. 그래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를 재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임플란트가 이 치조골에 결합하지 못하고 네.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치과의사나 환자나 아주 가장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예. 이렇게 임플란트가 뼈에 잘 안 붙는 경우는 대부분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네.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될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큰 맘 먹고 또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몸도 고통스럽고. 자,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보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임플란트는 우리가 그 위에 보철물이나 기둥하고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철물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받는다. 예를 들면
주무실 때 이를 아주 심하게 가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강한 힘을 갖게 되면 네. 나중에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져 휘거나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합니까? 네. 심지어는 임플란트 자체, 그 굵은 임플란트 자체가 예.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앞니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서 예. 심지어는 이렇게 임플란트의 기둥 부분까지 다 노출이 되는데 예. 이런 환자분들은 웃을 때도 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어야 되니까 이런 예.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왜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게 내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자, 그럼 뭐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서 재시술을 받게 되는지 화면 통해 보시죠. 우리 자연치에도 치주염이 생기듯이 네.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계속 녹게 돼서 네. 나중에는 결국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뼈가 녹게 돼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예. 치료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아래 턱뼈 중간에는 예.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예.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가 자칫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예. 신경에 손상이 와서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위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우리가 상악동 고을 이식술이라는 뼈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과정에서 상악동 그 막이 찢어지게 되면 예. 저렇게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뜨려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상악동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 좀 심각하지 않나요? 예, 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다음 수술 방법으로 해결할 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 이런 분들 재수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오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많은 스트레스와 또 고통을 호소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럼요. 오실 때도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오시는데 또 다시 임플란트 재시술까지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환자분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더 이상의 수술 횟수를 최소로 줄이고 네. 또 통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재시술을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연치유식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정말 임플란트가 같은 임플란트인데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건죠? 네. 화면을 보시면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치아를 발치한 상태에서 예. 잇몸을 더 이상 열지 않고 예. 그 상태에서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 베타 TCP라는 인공뼈를 넣고 예. 콜라 테이프라는 콜라겐 막을 덮은 다음에 예.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를 뽑으면서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수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 수술 시간도 짧고 예.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거의 없는 게 이 예. 수술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수술 시간이 참 짧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시술하시면 걸립니까? 보통 뭐 임플란트 2 빼고 임플란트 심는데 불과 한 뭐 2, 30분 안에 모든 경우가 복잡한 경우에도 예. 한 2, 30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점심시간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실 그렇게 좀 많이 그 치조골이 부족하신 분은 임플란트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동시에 그 인공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서 한꺼번에 끝나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튼 다음날 환자분들이 저희가 연락을 드려보면은 예. 대부분 신기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요. 네. 예. 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참 신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정말 많이 발전했죠. 어떤 건지 시술 과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뿌리 쪽에 아주 심한 염증이 생겨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치아를 발치한 후에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예. 그다음에 드릴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예. 콜라겐 막을 덮고 네. 한 2달 정도 잇몸이 아물면 예. 임시 기둥으로 잇몸 모양을 만들고
최종 보철물을 연결할 때 잇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기둥을 연결하고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옆에 치아와 별로 구별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치료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간단하고 간편해서도 좋지만 원래 본인의 치아하고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이게 더 좋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연치유식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요 방법으로 또 식립 받으신 분들, 시술 받으신 분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이 환자분은 치아가 잇몸 속으로 깊게 부러져서 살리기가 힘든 상태여서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참 치아가 예뻤던 분인데. 네. 예.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정말 어떤 모르겠네요. 치아가 임플란트인지 구별하기가 힘드시죠. 예. 아이고, 이분은 뭐 치아가 반 이상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예. 치아들도 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네. 이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고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젊으셨을 때처럼 아주 좋은 일을 갖도록 아주 미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자분이셨어요? 네, 나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예. 이분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 틀니를 끼고 지내시다가 저희가 임플란트로 치아를 전체적으로 해결해줘서 네. 원래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임플란트 재시술의 케이스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 보철로 인한 그런 재시술의 경우 한번 화면 통해 보시죠. 네, 보철적인 문제 재시술입니다. 나사가 풀린 경우에는 다시 강한 힘으로 조여지고 예. 나사가 풀린 원인을 해결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 이 사진처럼 나사가 부러졌거나 부러졌어요. 예, 기둥이 부러진 경우에는 예. 부러진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사나 기둥을 연결한 다음에 네. 새로운 보철물을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다시 재시술이 끝납니다. 예.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 나사가 부러지거나 기둥이 부러지면 예. 아주 이것을 제거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때로는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예. 멀쩡한 임플란트까지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 부러진 나사나 기둥을 제거하는 그런 좋은 기구들이 나와서 예. 임플란트에 손상 없이 저 부러진 부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 재시술이 아주 간편해졌죠. 이제는 가능하군요. 저런 네. 부분이. 예, 정말 이거 임플란트 하시고도 너무 재수술 또 이 부작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참 지금 뜻깊은 시간일 것 같은데 다른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서 네. 임플란트의 기둥이 약간 노출이 되고 예.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도 너무 얇아진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오. 밑에 있는 뼈까지 더 녹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잇몸 이식을 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노출된 기둥을 덮어주는 네. 잇몸 이식 수술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군요.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주변에 예. 뼈가 녹게 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을 때는 예. 우리가 잇몸 수술하듯이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예. 물방울 레이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네. 주변에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다시 재생되어서 다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정말 이제는 뭐 거의 못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정말 많이 발전된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정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런 재시술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주변에 뼈가 너무 많이 녹고 네. 혹은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심어져 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예. 보철물을 연결해주면 큰 어려움 없이 재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일단 단단하게 붙으면 네. 아무리 힘을 줘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트래핀이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예. 임플란트 주변의 뼈까지 통째로 저렇게 뜯어내야지만 아이고. 그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그 손상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환자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예. 주변 치조골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임플란트만 제거할 수 있는 기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예.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저런 식으로 뼈가 녹게 되면 네. 할 수 없이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저렇게 먼저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저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 제거하는 기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나사를 먼저 저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단단한 힘으로 예. 중간에 풀리지 않도록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예.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기구를 임플란트 심을 때와 반대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저 기구와 임플란트가 한 몸뚱이처럼 단단하게 결합을 합니다. 예. 그때 렌치라는 기구를 위에 연결한 다음에 아주 강한 힘으로 계속 힘을 가하면 어느 순간에 임플란트가 뼈에서 툭 하면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네, 예. 분리가 되면서 임플란트가 마치 나사 풀듯이 예. 그냥 그대로 임플란트만 주변 치조골에 손상이 없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트래핑을 했을 때는 그날 임플란트를 못 심지만 예. 이런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바로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예. 환자분의 수술 횟수도 줄여주고 손상도 줄여주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 재시술하는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반가운 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또 똑같이 그 옛날 그 단계를 다 거쳐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 화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처럼 임플란트가 실패한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게 될 때는 예.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세 때문에. 번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HA라는 특수한 물질이 코팅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네. 임플란트와 뼈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HA 코팅 임플란트를 재시술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재시술 증례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상악동에 그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다가 네. 임플란트를 상악동에 우리가 흔히 빠뜨렸다고 하는데 그럼 들어가 버렸어요. 예. 저런 경우에도 다시 상악동으로 열고 들어가서 예. 임플란트와 나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예. 그 찢어진 상악동 막을 우리가 수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거기에 뼈 이식을 하고 약 4개월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네. 최종 보철물을 연결해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증례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경우에도 재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경험이 풍부한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치유식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오늘 뭐 신기할 정도의 화면들 또 그 효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사례를 준비했으니까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죠. 네, 임플란트가 실패했으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당일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겠지만 네. 그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조골이 많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예. 이런 블록골 이식술이라는 그런 이식 방법으로 치조골을 다시 충분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예.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그 왼쪽 사진처럼 네. 깊게 심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 손상이 오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예. 그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저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신경에 닿아 있을 때는 일단 그 임플란트를 먼저 제거하고 예. 그다음에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약을 복용해서 신경을 회복시키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신경 손상이 경미하면 예. 한 몇 달 정도면은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예. 신경 재생술이라는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수술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 재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의 분들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고 또 그게 지금 또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재시술이 가능한 거 우리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부작용이 없도록 애초에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과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치과 의사와 상의해서 만약 임플란트 치료 전에 임플란트 성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과적 질환이 있다면 네. 충분히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한 치조골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의심되는 치아는 저의 경우에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을 기준으로 네. 만약에 치료를 해서 그 이상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철저히 치료를 해서 그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예. 어차피 조만간에 빠질 치아라면 네. 빨리 발치를 해서 그 치아로 인해서 뼈가 점점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치조골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임플란트 성공을 위해서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고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예.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반드시 치과에 찾아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네. 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경험이 많은 치과를 예.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는데 예. 단순한 치료비가 적게 드는 치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 친구분이나 네. 그런 뭐 여러분들한테 수소문을 해서라도 아주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주는 네. 그런 치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주변에 친한 치과 의사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어떤 치과가 임플란트를 잘하는지를 물어보시면은 예. 아무래도 저희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가 어딘지는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꼼꼼히 따져보시고 시술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재시술과 부작용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 방송 보셨다면 희망 생기셨죠? 자, 오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어서 이제 치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비록 임플란트 시술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의 재시술로 다시 좋은 상태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덴탑치과의 오재익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임플란트,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재시술을 받으시기보다는 처음에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하실 때도 항상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있거나 또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방송 끝나고 난 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